여러분들은 오늘부터 28차 시에 걸쳐 회계를 공부하시게 되실 텐데요. 강의에 앞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회계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은 숫자다, 가계부다, 재무제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미국 회계학회에서는 회계를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관한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 측정,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 번에 읽기에도 어렵고 외우는 건 당연히 안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키워드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회계란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차시에는 저와 함께 과연 기업의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 이용자들은 누구이며 이러한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제공되는 정보가 어떠한 속성을 가져야 하는지 재무 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해서 공부하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 이용자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는 강의 중간중간 질문을 많이 드릴 텐데요. 온라인 강의지만 크게 대답하시면서 강의를 따라오시면 오프라인 강의 못지않은 몰입도를 느끼실 수 있으니 가능한 가만히 듣고만 계시지 마시고 큰 목소리로 대답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 이용자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옆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 실적에 관심이 아주 많은 우리 회사 경영자와 종업원들 또 있죠. 우리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 주식에 투자한 주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월급을 받으시면 세금을 내시듯이 회사도 돈을 벌면 법인세를 내게 되므로 과세 당국도 회계의 정보 이용자가 됩니다. 이렇듯 기업 실체의 경제적 활동에는 경영자, 종업원, 채권자,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관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은 기업 실체의 경제적 활동과 관련하여 자신의 목적에 맞는 정보를 원하게 됩니다. 다양한 정보 이용자를 크게 주주와 채권자와 같은 외부 이용자와 경영자 등과 같은 내부 이용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외부 이용자와 내부 이용자는 회사의 회계 정보에 대한 접근성뿐만 아니라 접할 수 있는 회계 정보의 양도 다를 것입니다. 심지어 외부 이용자는 알 수 없는 정보를 내부 이용자는 알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외부 이용자와 내부 이용자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라던가 접하게 되는 정보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목적도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재무회계는 외부 보고 목적의 회계로서 정보 이용자의 투자 결정이나 신용 결정, 기타의 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재무제표라는 보고 양식에 따라 보고하게 됩니다. 반면에 관리회계는 내부 보고 목적의 회계로서 기업 내부의 경영자가 관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일정한 양식이 없으며 경영자가 원할 때마다 수시로 보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보 이용자에 따라 나눠본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관리회계보다는 기업의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인 재무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무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재무제표라는 보고 양식으로 보고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첫 번째로는 비상장법인이 적용하고 있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과 두 번째로는 상장법인이 적용하고 있는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는 우리나라에는 기존에 적용해오던 기업회계 기준이 있었는데 왜 많은 돈을 들여가며 국제회계 기준을 도입했을까 하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 왜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나라는 받아들인 것일까요?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선통신업을 영위하는 K사와 S사가 있습니다. 이 두 회사의 주식은 우리나라의 유가증권 시장에도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지만 뉴욕증권거래소에도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제회계 기준이 없다면 K사와 S사는 우리나라의 주주를 위해 우리나라 회계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해야 하고 또한 미국 주주들을 위해서는 미국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공시해야 할 것입니다. 옆에 보시는 신문 기사와 같이 기업 입장에서는 얼마나 번거로운 일일 것이며 비용 낭비일지도 모릅니다. 이 경우 회계 기준을 통일해서 사용한다면 이런 문제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국제회계 기준은 세계화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국제회계 기준은 기존의 회계 기준과는 달리 제도, 사회, 문화가 다른 많은 국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적용되므로 기존의 특정 국가에만 적용되던 기준과 다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은 크게 경제적 실질을 중시하는 원칙 중심 회계 처리,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와 공정가치 평가 확대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IFRS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거나 강의를 하는 경우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회계사님, 우리 회사 올해 IFRS 도입을 고려 중인데 IFRS를 도입하면 지금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차이가 많이 날까요? 당연히 방금 국제회계 기준은 기존 회계 처리와는 다른 회계 처리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이는 분명히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사용하는 계정 과목과 거래가 다르기 때문에 회사의 회계 처리를 분석하기 전까지는 차이가 많다 또는 적다라고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2015년에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최초로 도입한 H사의 주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H사는 과거 기준에 따라서 자산이 1조 3천억 원, 부채가 1조 원, 자본이 3천억 원 정도의 회사였는데요. 동일한 거래 및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회계 기준만 달리 적용한 결과 자산이 1조 4천억 원으로, 부채가 2조억 원으로, 자본이 무려 마이너스 6천억 원이 되어 자본 잠식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손익 또한 과거 기준에 따라서는 34억 원의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한 결과 3,692억 원이라는 대규모의 손실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과 차이가 작다고만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앞서 설명드린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인 원칙 중심의 회계 처리,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와 공정가치평가 확대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인 경제적 실질을 중시하는 원칙주의에 대해 다음 기사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한 건설사인 S건설사가 2010년에 상한 우선주를 발행하였습니다. 상한 우선주는 보통주와는 달리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현금으로 상환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상한 우선주는 주식을 발행했기 때문에 과거 기업 회계 기준상으로는 자본으로 분류되었지만 IFRS에서는 만기에 상환을 해주고 배당도 꼬박꼬박 해주니
이름만 다를 뿐 경제적 실질이 회사채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재무상태표상 자본이 아닌 부채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제회계 기준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연결회계는 법적으로 다른 회계 실체들이 하나의 경제적 실체를 형성하는 경우 이들을 하나의 회계 실체로 간주하고 단일의 재무제표를 작성, 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를 말합니다. 이때 작성되는 재무제표가 바로 연결재무제표입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60%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모두 합산하여도 지분율이 40%밖에 되지 않아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피투자회사의 모든 경영 의사결정은 투자회사인 지배기업의 의도에 따라 결정되며 이 경우 피투자회사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 지배기업은 법적 실질에 따른 재무제표 외에도 자신의 재무제표에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합산하여 경제적 실질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성된 연결재무제표는 법적으로는 다른 기업이지만 경제적으로는 하나의 기업으로서 의사결정을 함으로 단일의 공동 운명체가 되어 각 기업의 별도 재무제표에서는 제공하지 못하는 여러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당연히 IFRS를 도입한 기업이라면 정보 이용자들도 재무 정보를 이용할 때 연결 재무제표를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사례는 한 기업이 별도 재무제표와 연결 재무제표상의 재무 비율을 비교하는 사례입니다. 실제로 재무 비율 분석 시 많이 사용되는 부채 비율은 재무상태표상 대변에 나타나는 부채 총액을 자기 자본으로 나눠 소수 혹은 백분율로 표시하게 되는데 2015년 D사는 별도 재무제표상 부채가 1조 4천억 원, 자본이 2조 1천억 원으로 부채 비율이 66% 수준입니다. 실제로 이 회사는 2015년 현재 140여 개의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D사의 재무제표에 140여 개의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작성한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기준 부채 비율이 900%에 육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종속기업의 높은 부채 비율이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부채 비율을 높인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연결재무제표를 통해 종속기업의 부채로 인해 지배기업으로까지 이어지는 연쇄부도 상황 등을 사전에 예측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국제회계 기준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